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네네.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네.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커터칼을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뭐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기 때문에 더 그렇죠. 누르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근데 일단은 그 피해자분의 가족의 신상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흥신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습 협박이에요.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수감을 하게 되죠. 1년 2개월 동안. 이분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년 2개월의 형사리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좀 불공평한.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이니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해가지 않으시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네네.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뭐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신상 정보를 받아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죠. 공익요원에게 한 건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내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가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 보호,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스토킹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아,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살인 청구를 청구를 실제로 400만 원을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아,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살인 예비죄도 인정이 됐고.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씨의 딸에게 독극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강모 씨. 그러니까요.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
공범 강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나 어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분 변호를 하셨으니까 이 강 씨를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네네.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네. 그냥 아휴 또 저런 애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재판에서 그 강모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재판을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예, 자기 변호인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그 애티튜드의 맞아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신도 몰라요. 피고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척하는 쇼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쇼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히 특이한 사람.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 나라는 발달 장애가 죄악이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오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라 탓하는 거. 이게 그렇죠. 자기는 장애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날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난 우리나라가 싫어. 떠날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저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반성문도 제출. 네, 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못 느끼는 예,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제로인 거죠.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란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 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뭐 형량도 강하게 처벌하기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단은 스토킹의 행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인 법률이기는 해요. 아직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좀 충분한 피해 보호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분명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좀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처음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실 개정을 하는 거는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주 특성이 분명한 범죄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법률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절대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따라가서 법률은 뒤따라가야 계속 돼요. 예, 계속 개정에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나 그만해, 나 싫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했으면은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정말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유는 상대의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어록을 많이 남기고 계십니다. 굉장히 디지털 범죄에 따라서 굉장히 범죄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강력 범죄, 특히 뭐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바로 이 사이버 범죄예요. 2017년 대비 2020년이 무려 2배로 증가, 뭐 13만에서 뭐 한 27만 이런 식으로 이 분야는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범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주로 특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그 특허를 해킹하거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를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그 문영욱은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주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는 한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약점이 항상 있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은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A 씨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부탁을 받고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잠복 수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년월일이.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 것 같다, 아무래도.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에 2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주빈이 지난 3월 붙잡힐 당시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이 2달 만에 풀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사방 유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특정됐는데 조주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형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형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형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형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까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요청도 있었고요.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역시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자기 계정이 국내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디지털 수사
가 사실 상당히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이 디지털 수사 기법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기도 하고 좀 선진 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포렌식. 네. 디지털 저 포렌식. 사실 그게 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포렌식이라는 게 실제 포렌식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면, 다 지우고 포맷하거나,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은 information is physical. 정보는 물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보라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떤 가상의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 정보에 대응되는 물리적 실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거기에는 자석이 있어요. 제가 그걸 직접 좀 느낌을 올 수 있게 하려고, 이게 하드디스크. 그렇죠. 저 용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분해를, 뚜껑을 열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 드라이브가. 지금 거울처럼 생긴 이 깨끗한 이 면이, 이게 지금 자성체거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가 쭉 적혀지게 되죠. 저 어딘가 있다 그러죠, 물리적으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경찰이 온대. 그래서 파일을 지워요, 급하게. 파일을 지우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녀석이 다 지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 공간이 있을 텐데, 거기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대표로 돼 있는 이 머리 여기에다가 이 공간은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공간이야. 다시 또 써도 돼. 하고 딱 표지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삭제를 했을 때 여전히 그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하지만 삭제하고 또 삭제하고 또 삭제하고 쓰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은 거기를 덮어 써가지고 결국은 사라지겠지만,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삭제한 거는 그 앞에만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지통 비우기는 다 지워진 게 아니다. 소용없어요. 사이버 수사대는 이걸 가져가서 이제 소프트웨어 다 떼내버리고 여길 직접 물리적으로 읽는 거죠. 물리적으로 0101을 읽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추출하는 거죠. 포렌식이 이런 거구나. 그 포렌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범죄 현장과 마찬가지로 훼손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디지털 정보들은 쉽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물로 쓰기 위해서는 무결성 또는 그 원본의 진본성, 동일성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해쉬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해쉬 함수, 해쉬 브라운. 해시 태그라고는 있죠. 해시 태그, 그렇죠. 해시 태그라고. 해시 함수라는 게 원래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제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이 뭐냐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전체가 입력이에요. 이걸 집어넣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정한 길이의 문자가 딱 나오죠. 이게 해시 값이에요. 해시 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증거로 쓰기 위해서 먼저 여기 이 모든 데이터를 해시 함수에 넣어서 해시 값을 얻고서 이 해시 값을 경찰서나 법원에 보내요.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증거로 쓰기 직전에 여기서 제출한 이 데이터와 이게 같은지를 해시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같다면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 할 때 변호인도 가끔 참관을 해요. 거기서 해시 값을 출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반드시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해시 값을 출력했을 때 저희가 확인을 다 하죠. 사인을 서명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로 들어가거든요. 이 처벌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이 문영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그램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